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빠르게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문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불과 20년 뒤에요. 일하는 사람 100명이 모셔야 할 어르신 숫자가 지금의 딱 2배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겹치면서 거대한 인구 구조의 폭풍이 지금 우리 사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에서 유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전통적인 가족 돌봄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인데요. 이름하여 통합돌봄지원법. 이걸 통해서 돌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의 핵심, 가장 중심에 있는 철학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시설이 아니라 평생 살아오신 바로 그 집, 그 동네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돕자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이죠?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기존에는요, 몸이 아프시면 여기저기 병원 알아보고 돌봄 서비스 필요하면 또 따로따로 신청하고 정말 복잡했잖아요. 이걸 공급자 중심의 파편화된 시스템에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알아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딱 나타나서 어르신께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네요 하고 계획을 함께 세워주는 거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는요, 이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 5가지 원칙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게 단순히 도와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좋은 제도 같죠?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입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 모든 걸 실행해야 하는 현장, 바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지금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2025년 예산을 보면요. 국회에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1,771억 원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실제로 확정한 예산은 914억 원입니다. 딱 절반 수준이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겁니다.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 10,0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데 승인된 공무원 정원은 5,394명. 이것도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조차 두렵다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돈과 사람이 부족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 계획 자체에 아주 결정적인 조각들이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지적되는 빠진 조각, 바로 주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핵심인데 정작 그 살던 곳이 불안정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정책이 빠진 통합돌봄은 그냥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두 번째 빠진 조각은 재택의료입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집으로 찾아와서 돌봐줄 의사나 간호사가 없다면요. 결국 다시 시설로 가실 수밖에 없겠죠. 한국재택의료협회에서는 이 재택의료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로 밀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방파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사회복지관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는 그냥 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함께 계획을 세우는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책임은 우리한테 다 떠넘겨 놓고 돈도 사람도 권한도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걸 해결할 자율성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 이건 뭐 처음부터 실패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장의 우려가 큰데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이 제도의 미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예산은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시행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마중물이 제대로 펌프질을 해서 다가오는 돌봄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거와 의료라는 기둥이 빠진 채 시작도전의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릴까요? 약속은 거창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초된 또 하나의 계획으로 남게 될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미래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